부정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기록을 부정하는 순간 역사는 심판을 시작합니다. 미국 저명한 석학의 이 한마디에 하버드 대형 강의실 수백 명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가 칠판에 적은 숫자는 단 하나, 267만, 예비 전력 숫자였죠. 미국, 프랑스, 일본, 싹 다 30조 원을 쏟아부어도 실패한 체계, 70년 동안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이요. 숫자만 크지 실전은 없죠. 한 일본 유학생은 코웃음 쳤습니다. 하지만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강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267만 명 중 절반 이상이 지금 당장 전투기와 전차를 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이들이 모두 같은 사람들, 평범한 아저씨들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세계가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묻습니다. 증명된 사실을 부정하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67만. 교수님이 칠판에 쓴 숫자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의 예비 전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에요.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지금 당장 전투기 조종하고 탱크 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밀러슨 교수님은 웃으셨죠. 가능하냐고요? 이미 증명됐습니다. 1953년 금성고지에서 말이죠. 그날부터 한국이란 나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실비아 랭던이라고 합니다.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며 데이터와 논리를 신뢰하는 학생이에요. 감정보다는 숫자를 믿었고 이론보다는 팩트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 선택 과목 목록에서 특이한 강의 하나를 발견했어요. 에드워드 밀러슨 교수님의 특별 강의였는데 제목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비정형 국가의 탄생, 한국이라는 예외. 예외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어요. 국제정치학에서 예외란 건 보통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강의 소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외가 반복되면 그것은 새로운 이론이 된다는 명제를 한국이라는 국가를 통해 증명하는 강의라고 말이에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뭐길래 예외라는 표현을 쓰는 걸까? 신청 버튼을 눌렀고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밀러슨 교수님은 국제관계 분야에서 30년 넘게 연구해온 분이에요. 특히 동아시아 군사 안보가 전문 분야인데 여러 정부기관에서 자문을 맡을 정도로 권위 있는 학자입니다. 교수님은 강의를 시작하며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군사 강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몇몇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중국이요. 인도 아닐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답은 한국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세계 군사력 순위 11위였던 나라가 지금은 5위에 올라 있다고 하셨습니다. 놀라운 건 속도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나라는 냉전이 끝나고 전 세계가 군축에 나설 때 오히려 군사력을 강화했다며 교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띄우셨습니다. 한 남자의 사진이었는데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동양인이었어요. 제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준 교수라는 분인데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국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몇 년 전 학술회의에서 만났는데 참 인상 깊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논문도 훌륭했지만 그보다 더 흥미로웠던 건 그가 들려준 이야기였다며 교수님은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김민준 교수는 젊었을 때 한국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몇십 년 전 일이지만 김민준 교수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모인 사람들을 보는 순간 조금 의아했다고 해요. 모두 군복은 입고 왔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복장을 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군복 단추를 대충 채웠고 어떤 사람은 전투모를 삐딱하게 쓰고 왔어요. 군화끈을 제대로 안 묶은 사람도 있었고 군복 위에 민간인 점퍼를 걸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마지못해 온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회사원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자영업자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날 밤샘 근무를 했는지 눈이 퀭하기까지 했다고 해요. 김민준 교수 본인도 솔직히 그다지 열심히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의무니까 형식적으로 받고 가자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격장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총을 받아드는 순간 모두의 눈빛이 변했다며 김민준 교수는 말했어요. 고막을 때리는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코를 찌르는 화약 냄새가 퍼지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뭔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총을 잡자마자 자세가 달라졌어요. 평소엔 구부정하게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허리를 펴고 정확한 사격 자세를 취했다고 합니다. 김민준 교수 본인도 그랬다고 해요. 총을 잡는 순간 군대 시절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며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밀러슨 교수님은 김민준 교수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해주셨어요. 총 쏠 때 나는 그 고막을 때리는 벼락 같은 소리와 뭔가 다시 남자가 된 것 같은 그 고소한 화약 냄새가 참 좋았다고 말이에요. 강의실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표정은 진지했어요. 이건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각인이라는 거라며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한국 남자들에게 군사훈련은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몸에 새겨지는 거라고 합니다.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총을 잡는 순간 모든 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0점 사격이 시작됐는데 0점이란 총의 조준을 정확하게 맞추는 작업을 말합니다. 보통 서너 발 쏴보고 총알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한 다음 조준경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민준 교수 주변 사람들은 한두 발만 쏘고 바로 0점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거의 모든 총알이 관역 한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특등사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총을 가장 정확하게 잘 쏘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에요. 군대에서도 100명 중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한 실력인데 김민준 교수가 본 훈련장에선 거의 모든 사람이 특등사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김민준 교수가 말하길 200m 거리에서 쏘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관역 중앙을 명중시켰다고 합니다. 200m라는 거리가 얼마나 먼 건지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구장 길이가 대략 100m 정도 되니까 축구장 2개를 이어놓은 거리예요. 그 거리에서 작은 관역을 맞춘다는 건 보통 저격수들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회사원이나 자영업자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해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떤 관역에는 구멍이 20개나 뚫려 있었다고 해요. 한 사람당 10발씩 쏘는데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옆 사람이 사격을 좀 못하는 것 같으면 몰래 그 사람 관역에다 자기 총알을 더 쏴주는 겁니다. 남돕는 한국인 특성이 사격장에서도 나타난다며 김민준 교수는 웃었다고 해요. 하지만 밀러슨 교수님 표정은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전우회라는 거라며 교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전쟁터에서 옆 사람이 죽으면 나도 위험해진다는 걸 몸으로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옆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고 했어요. 평소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고 자영업자지만 총을 잡는 순간 전우가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김민준 교수는 그날 확신했다고 합니다. 만약 실제 전쟁이 벌어진다면 200m 안에서만 총격전이 벌어진다면 한국 남자들 대부분이 특등사수 수준으로 싸울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올림픽 사격에서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몇몇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메달 많이 땄다는 건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바꾸셨어요. 올림픽 메달 통계가 떴습니다. 한국은 올림픽 사격에서 항상 최상위권이라고 하셨어요. 특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올림픽 사격 4관왕을 달성한 선수가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4관왕이란 4개의 금메달을 땄다는 뜻인데 사격에서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격이라는 건 멀리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오차없이 맞추는 능력입니다. 한국인들은 태생적으로 이걸 엄청 잘한다고 합니다.
활도 잘 쏘고 총도 잘 쏘며 포도 잘 쏜다고 해요. 심지어 미사일도 잘 쏜다며 교수님은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무기를 쏘는 능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더 넓은 의미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다며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이것도 일종의 명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는 능력 말이에요. 김민준 교수가 본 그 예비군 훈련장의 아저씨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평소엔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필요한 순간엔 특등사수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수님은 칠판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숫자들을 차례로 적으셨어요. 200m, 300m, 500m, 1000m.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200m 거리에서의 사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300m부터는 일반 소총으로 정확히 맞추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500m는 전문 저격 훈련을 받은 사람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0m라는 거리는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어요. 1000m는 특수 제작된 저격총과 최고급 조준경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리라고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날씨와 바람까지 완벽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해요. 아무리 예비군이 사격을 잘한다고 해도 1000m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 같았습니다.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1000m는 정말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교수님은 빙그레 웃으셨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으시며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이 떴는데 1950년대로 보이는 오래된 전쟁 사진이었어요. 1953년 한국전쟁 당시의 사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000m가 넘는 거리에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한국군 병사의 이야기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저격총도 아닌 전혀 다른 무기를 사용했다고 하셨어요. 강의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1000m를요? 저격총도 아닌 다른 무기로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우연이 아니라 패턴 같았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물을 마시셨어요. 그리고 슬라이드를 천천히 넘기셨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흑백 사진 한 장이 떴는데 1950년대로 보이는 오래된 전쟁 사진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러분께 그 불가능의 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당시의 사진이라고 하셨어요. 강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에 집중했어요. 교수님은 새로운 자료를 꺼내셨습니다. 미국 육군 7사단 소속 존 리처드 카펜터 소위라는 분의 회고록이라고 하셨어요. 화면에 또 다른 흑백 사진이 떴습니다. 젊은 미군 장교의 모습이었는데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그는 1953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장교인데 금성고지 전투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금성고지란 강원도에 있는 고지인데 고지라는 건 주변보다 높은 언덕이나 산을 말합니다. 전쟁에서는 이런 높은 곳을 차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높은 곳에 있으면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고 적의 움직임을 먼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금성고지에서 한국군과 중공군이 대치하고 있었다고 해요. 중공군이란 중국에서 온 군대를 말하는데 당시 북한을 도와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북쪽엔 중공군이 남쪽엔 한국군과 미군을 포함한 연합군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카펜터 소위는 미군 부대와 함께 그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교수님은 지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계곡 양쪽에 진지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거리를 보니 상당히 멀어 보였어요. 꽤 오랜 시간 대치 상태가 이어졌는데 카펜터 소위는 매일 망원경으로 상대편 진지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망원경이란 멀리 있는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도구인데 군대에서는 적의 움직임을 살피는데 꼭 필요한 장비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망원경을 들여다보던 카펜터 소위는 어느 날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고 해요. 적진에서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로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공군 지휘관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지휘관이란 부대를 이끄는 높은 계급의 군인을 말하는데
전쟁에서 적 지휘관을 제거하면 그 부대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니까 매우 중요한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 중공군 지휘관이 매일 아침 하는 행동이 참 대담했다고 합니다. 벙커 밖으로 나와 연합군 쪽을 바라본 채로 쪼그려 앉아 용변을 봤다는 거예요. 벙커란 폭격이나 총격으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는 튼튼한 은신처를 말하는데 그 안전한 곳을 나와서 무방비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용변이란 대소변을 보는 걸 말하는데 전쟁터에서 이렇게 경계를 풀고 있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카펜터 소위는 망원경으로 보면 그 모습이 훤히 보였다고 해요.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당연히 저격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하셨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숫자를 띄우셨어요. 최소 1000m 이상. 1000m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트랙 한 바퀴가 보통 400m 정도 되니까 트랙을 2바퀴 반 돌아야 하는 거리예요. 그 거리에서 사람 크기만 한 목표물을 맞춘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 연합군이 가진 일반 소총으로는 총알이 그 거리까지 날아가긴 하지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었다고 해요. 바람의 영향도 받고 총알이 날아가면서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니까요. 전문 저격총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1000m는 매우 어려운 거리라고 합니다. 연합군 쪽 저격수들이 그를 맞추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총알이 닿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인 저격수 한 명이 나섰다고 합니다. 자기가 저 중공군 지휘관을 마치겠다며 나섰다는 거예요. 카펜터 소위를 비롯한 미군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군 병사들의 사격 실력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1000m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으니까요. 그 한국인 저격수는 먼저 적합한 저격총을 찾기 시작했다고 해요. 1000m까지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는 총을 말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그곳에 있던 저격총 중에는 그 정도 거리를 확실하게 커버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필요한 저격총을 찾지 못하자 포기할 법도 한데 그 한국인 저격수는 계속 방법을 찾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59경 캘리버 기관총이면 그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어요. 59경이 뭔지 설명해 드리겠다며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총알 크기 비교 사진이 떴어요. 59경이란 총알의 지름이 50을 100으로 나눈 크기 즉 약 12mm 정도 되는 굵기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소총 총알이 7mm 정도 되니까 거의 2배 가까이 큰 총알이라는 거예요. 크고 무거운 총알이라서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기관총 총알이라는 겁니다. 기관총이란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연속으로 나가는 총을 말하는데 한 번에 여러 발을 쏴서 넓은 범위를 제압하는 무기예요. 교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저격총은 활과 같아서 한 발 한 발이 정확하지만 기관총은 소방호스와 같아서 물줄기는 강하지만 정확하게 조준하기는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관총으로 1000m 밖의 작은 목표물을 정확히 맞춘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교수님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 한국인 저격수는 기관총으로 저격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하셨어요. 어디선가 저격용 스코프를 구해왔다고 합니다. 스코프란 총에 다는 망원경 같은 조준 장치인데 먼 거리의 목표물을 크게 보면서 정확히 겨냥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예요. 그 스코프를 59경 기관총에 달았다고 합니다. 카펜터 소위를 비롯한 미군들은 그 모습을 보며 무척 신기해했다고 해요. 큰 기관총에 저격용 스코프를 단 모습이 뭔가 어울리지 않게 느껴졌지만 그 한국인 저격수는 진지했다고 합니다. 혼자서 계속 연습했다고 해요. 먼 거리를 겨냥하며 0점을 맞추고 바람까지 계산하며 차근차근 준비했다는 겁니다. 미군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과연 저게 가능할까? 기관총으로 1000m 저격이라니. 대부분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일부는 한국군 병사들의 실력을 알고 있었기에 기대 반 의심 반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성공하면 저녁 식사를 사겠다는 내기였어요. 교수님은 화면을 또 바꾸셨습니다. 금성고지의 새벽 풍경 사진이 떴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카펜터 소위는 그날도 어김없이 망원경으로 적진을 관찰했다고 해요. 날씨는 맑았고 바람도 잔잔했다고 합니다. 저격하기엔 최적의 조건이었어요. 한쪽에서는 그 한국인 저격수가 벌써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59경 기관총을 작은 거치대 위에 올려놓고 스코프를 들여다보며 준비하고 있었어요. 거치대란 총을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받침대인데 멀리 있는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려면 총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니까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미군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고 해요. 어제 내기를 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소문을 들은 다른 병사들까지 구경하러 왔다고 합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중공군 지휘관이 벙커에서 나왔어요. 평소처럼 아무런 경계도 없이 똑같은 장소로 걸어가서 쪼그려 앉았다고 합니다. 카펜터 소위는 망원경으로 그 모습을 보며 긴장했다고 해요. 한국인 저격수는 스코프를 통해 줄곧 그를 따라가며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다고 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말이에요. 그리고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쾅! 59경 기관총의 총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메아리가 여러 번 되풀이되며 산과 산 사이를 오갔어요. 카펜터 소위는 망원경을 통해 그 순간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총알이 정확히 가슴에 명중했어요. 중공군 지휘관은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고 합니다. 단 한 발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주변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미군들이 환호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이제 이 능력이 현대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여드리겠다며 말씀하셨습니다. 노트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금성고지의 한국인 저격수. 그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건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불타는 건물들이었습니다. 1992년 4월 로스앤젤레스라고 하셨어요. 로스앤젤레스는 미국 서부 최대 도시인데 당시 그곳에서 엄청난 폭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배경부터 설명하셨어요.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 남성이 경찰에게 과잉 진압을 당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찍혔는데 그 경찰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요. 이에 분노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순식간에 폭동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건물이 불타고 상점이 약탈당했으며 곳곳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요. 교수님은 지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전체가 혼란에 빠졌는데 특히 한인타운이라는 지역이 집중적으로 공격받았다고 하셨어요. 한인타운이란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말하는데 상점과 식당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경찰이 한인타운을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는 경찰이 출동했지만 한인타운에는 경찰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인들이 도움을 요청해도 오지 않았다고 해요. 교수님은 당시 언론 보도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국 여성이 흑인 소녀를 총으로 쏜 사건이 있었는데 언론이 이 사건을 계속 반복 보도하며 한국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키웠다고 하셨어요. 그 사건은 복잡한 배경이 있었지만 언론은 단순하게 보도했고 한인타운은 표적이 됐다고 합니다. 화면에 불타는 한인타운 사진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한인들은 완전히 고립됐다고 합니다. 경찰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한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총을 든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은 즉시 조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옥상에는 저격수들이 배치됐고 거리에는 순찰대가 돌았으며 본부에서는 무전기로 상황을 통제했다고 해요.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었다고요. 전술적 배치였다는 겁니다. 한인타운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책임자를 정했다고 합니다. 구역별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무전기로 실시간 상황을 공유했다고 해요. 마치 군대처럼 움직였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 특수부대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특수부대란 일반 군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은 정예부대를 말하는데 이들이 한인타운 방어를 주도했다고 해요. 옥상에서 정확한 저격으로 폭도들의 접근을 차단했고 경고 사격만으로 상황을 통제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강조하셨어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내지 않았다고요. 이건 전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성과라고 하셨습니다.
폭동 상황에서 자신들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죽이지 않았다는 건 고도의 절제력과 정확한 사격 실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해요. 그때였습니다. 뒷좌석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일본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츠바사라는 이름의 도쿄대학교 출신 학생인데 항상 질문이 많은 편이었어요. 교수님이 츠바사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츠바사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자료를 보니 궁금한 점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어요. LA 폭동 당시 한인타운 피해 규모를 보면 실제로는 2,000여 개 상점이 불타고 4억 달러가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방어가 성공적이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또한 당시 한인 자경단의 총기 사용이 과연 적법했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럴싸한 지적 같았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는 듯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하셨어요. 데이터를 정확히 보셨다며 츠바사를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맥락을 함께 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LA 전체 피해 규모였는데 총 5,000여 개 건물이 불탔고 10억 달러가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인타운은 전체 피해의 5분의 1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따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인타운은 폭동의 주요 표적이었다고 해요. 언론 보도와 여론 때문에 가장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경찰마저 방치한 상황에서 민간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해야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다른 지역과 비교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경찰이 보호한 지역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 없이 스스로를 방어한 한인타운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명피해라고 하셨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총격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한인타운 방어 과정에서는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정확한 사격 통제와 전술적 절제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또 다른 자료를 꺼내셨습니다. LA 경찰청 보고서라고 했어요. 폭동 이후 경찰청이 한인타운 방어 전술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가 놀라웠다고 합니다. 보고서에는 한인 자경단의 방어 전술이 전문 군사 훈련을 받은 이들의 체계적인 작전이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특히 구역별 책임 배치와 무전 통신을 통한 상황 통제는 정규 군대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 방어 전술이 이후 LA 경찰의 시가전 매뉴얼에 포함됐다고 해요. 경찰이 민간인의 전술을 배워서 매뉴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츠바사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법적 논란에 대해서는 당시 비상 상황이었고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당방위였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경찰의 한인타운 방치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고 해요. 츠바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조금 불편해 보였어요.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는 겁니다. 평소엔 세탁소를 운영하고 식당을 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이들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민간인이 아니었습니다. 예비군이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본 예비군 훈련장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평소엔 평범하게 살지만 필요한 순간엔 전사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금성고지에서 1000m 저격을 해낸 그 한국인 저격수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LA 한인타운을 지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라며 교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화면에 3장의 사진이 나란히 떴어요. 예비군 훈련장의 아저씨들, 금성고지의 한국인 저격수, LA 옥상의 한인 자경단.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같은 사람들입니다. 시대만 다를 뿐이라고 하셨어요. 한국 남자들에게는 평소엔 보이지 않지만 필요한 순간 깨어나는 전사의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본능은 훈련으로 각인돼서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주변 학생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츠바사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이제 현대 데이터를 보여드리겠다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실제로 어느 수준인지 숫자로 확인해보자고 하셨어요. 노트에 빠르게 적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금성고지, LA 한인타운.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패턴이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화면을 띄우셨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이건 전 세계 군사력을 매년 평가하는 기관인데 145개국을 분석한다고 하셨습니다. 군사력이란 단순히 병력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무기 성능과 경제력 그리고 전략적 위치까지 모두 고려한다고 해요. 화면에 순위표가 떴습니다.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대한민국.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어요. 5위가 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11위였다고 해요. 화면에 연도별 순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016년 11위, 2019년 7위, 2025년 5위.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은 8위라고 해요. 츠바사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손에 든 펜이 약간 떨리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일본이 한국보다 위였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역전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순위만 바뀐 게 아니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셨습니다. 군사력 평가 지수라는 게 있는데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강한 거라고 해요. 한국은 0.142, 일본은 0.168.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츠바사가 노트에 뭔가를 빠르게 적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국방비라고 해요. 한국은 500억 달러로 세계 12위라고 합니다. 달러란 미국 돈인데 500억이면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 돈으로 최신 무기를 개발하고 구입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전력 규모라고 해요. 전차가 2,200여 대라고 합니다. 전차란 두꺼운 철판으로 만든 탱크를 말하는데 포를 쏘면서 적진을 돌파하는 강력한 무기예요. 장갑차가 3,100여 대. 장갑차란 병력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차량인데 총알을 막을 수 있는 철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투기가 400여 대. 헬기가 700여 대. 숫자들이 계속 나열됐어요. 교수님은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K2 흑표 전차라고요. K2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차인데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한다고 해요. 기동성이 뛰어나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화력이 강해서 적 전차를 단번에 파괴할 수 있으며 생존성이 높아서 적의 공격에도 잘 견딘다고 합니다. 기동성이란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능력을 말하고 화력이란 무기의 파괴력을 말하며 생존성이란 공격받아도 살아남는 능력을 말합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앞다투어 K2 전차를 사가고 있다고 해요. 폴란드는 유럽의 나라인데 1,000대가 넘는 K2 전차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건 한 나라가 주문한 양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해요. 츠바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츠바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차 성능만으로 군사력을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공군력과 해군력은 어떠한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교수님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라며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었다고 하셨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전투기 사진이 떴어요. KF-21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인데 놀라운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스텔스 설계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스텔스란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기술을 말하는데 적이 발견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레이더란 전파를 쏴서 물체를 찾아내는 장비인데 스텔스 전투기는 이 레이더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음속 순항 능력도 갖췄다고 해요. 초음속이란 소리보다 빠른 속도를 말하는데 소리 속도가 시속 1200km 정도 되니까 그보다 빠르게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블록원 레이저 무기라고 해요. 레이저란 강력한 빛을 한 곳에 모아서 쏘는 무기인데 미사일이나 드론을 격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발사 단가가 2,000원이라고 하셨어요. 발사 단가란 한 번 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하는데 2,000원이면 커피 한 잔 값입니다. 일반 미사일은 한 발에 수억 원이 드는데 레이저는 2,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중률은 100%라고 합니다. 백발백중이라는 말이 딱 맞는다고 하셨어요. 츠바사의 얼굴색이 점점 창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또 바꾸셨어요. 방산 수출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방산이란 군사무기 산업을 줄인 말인데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 금액이 74억 달러라고 해요. 세계 8위라고 합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6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셨어요. 특히 곡사포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곡사포란 포탄을 높이 쏘아 올려서 떨어뜨리는 대포인데 산이나 건물 뒤에 숨은 적도 맞출 수 있다고 해요.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한국은 무기를 사는 나라였다고요. 광복 직후에는 소총과 칼만으로 싸웠고 6.25 전쟁 때도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말이에요. 츠바사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어요. 해군력은 어떠한지 묻고 싶다며 섬나라인 일본은 전통적으로 해군이 강한데 한국 해군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예상했던 질문이라는 듯 자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화면에 함정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한국은 이제 전투함정과 상륙함정 그리고 기뢰전 함정과 지원 함정 그리고 잠수함까지 보유한 막강한 해군력을 갖추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함정이란 군대에서 쓰는 배를 말하는데 종류마다 역할이 다르다고 해요. 특히 세계 최고 성능의 어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뢰란 물속에서 쏘는 미사일 같은 무기인데 적배를 공격할 때 씁니다. 태평양 훈련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심지어 이지스함으로 미국 항공모함을 모해 격침시킨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지스함이란 최첨단 레이더와 미사일을 장착한 전투함이고 항공모함이란 비행기를 싣고 다니는 거대한 배인데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예요. 모해 격침이란 실제로 침몰시킨 건 아니고 훈련에서 가상으로 공격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이건 한국 해군의 실전 전투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요. 츠바사가 노트에 뭔가를 계속 적고 있었는데 손이 떨리는 게 확실히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보여주셨어요. 현무 5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현무란 한국이 개발한 장거리 미사일 이름인데 5는 5번째 버전이라는 뜻이에요.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3,000km가 넘는다고 해요. 사거리란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교수님은 지도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에서 3,000km면 일본 전역을 완전히 커버한다고 하셨어요. 일본 어디든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츠바사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교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미국과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가 있다며 새로운 화면을 띄우셨습니다. 만약 한일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한국 육군의 70% 이상이 일본 본토 상륙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과학적 분석의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일본 해군력은 미국 해군 지원에 의존적인 반면 한국 해군은 독자적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중장거리 미사일 자체를 보유하지 못했지만 한국은 이미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천천히 넘기며 말씀하셨어요.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 관계자들의 평가도 명확하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이 움직이면 일본은 속수무책이라는 거라고 해요. 훈련 강도와 실전 대응 능력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군이 대학생 수준이라면 일본 자위대는 초등학생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하셨어요. 자위대란 일본 군대를 부르는 말인데 전쟁을 금지한 헌법 때문에 군대라고 부르지 못하고 자위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츠바사가 펜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적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세계 10대 군사 강국 중 미국과 한국만이 50년 넘게 전쟁 준비에 매진해왔다고 하셨어요. 냉전이 무너진 후 전 세계가 군축에 나설 때도 한국은 오히려 군사력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군사력의 실체라며 교수님은 정리하셨어요. 10년 전엔 예외였지만 지금은 표준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세계는 이미 알고 있다고요. 노트북에 숫자들을 빠르게 기록했습니다. 5위 74억 달러 100% 명중률 3,000km 숫자가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쉬셨다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다며 새로운 슬라이드를 준비하셨어요. 교수님은 잠시 물을 마시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 모든 힘의 원천을 보여드리겠다고 하셨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김민준 교수 사진이 다시 떴어요.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친구 김민준 교수 본인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려드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는 57세입니다. 한국 공군 병장 출신인데 항공정비병으로 복무했다고 해요. 병장이란 군대 계급 중 하나인데 일반 사병이 달 수 있는 가장 높은 계급입니다. 항공정비병이란 전투기나 헬기를 수리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30개월이 넘는 긴 복무 기간을 거쳤다고 합니다. 30개월이면 2년 반이 넘는 시간인데 그 긴 시간 동안 매일 비행기를 만지고 정비했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김민준 교수와 나눈 대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얼마 전 그에게 물었다고 해요. 지금도 비행 지원이 가능한지 말이에요. 김민준 교수의 대답은 단호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비행장에 가도 어제 일처럼 비행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전역한 지 수십 년도 넘었는데 말이에요. 교수님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설명하셨습니다. 전시의 군용 비행장은 적의 최우선 타격 목표가 된다고 해요. 가장 먼저 폭격당하고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행기를 띄우려면 정비병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합니다. 조종사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비행기가 고장나면 날 수 없으니까요. 이런 예비 전력의 즉각적인 투입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며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김민준 교수는 전역한 지 수십 년이 넘었지만 복무 시절 총기 번호가 아직도 선명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총기 번호란 군대에서 지급받은 총에 새겨진 고유 번호를 말하는데 보통 8자리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숫자를 외우고 있다는 건 그만큼 군사훈련이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는 뜻이라고 해요.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군대는 단순히 전투력을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요. 훈련이 삶과 연결되어 평생 지속되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미국 군대도 훈련에 대한 자부심이 크지만 단 한 번의 군 복무가 평생의 전투력으로 유지된다는 한국군의 정신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하셨어요.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많은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새로운 숫자가 떴습니다. 267만, 처음에 봤던 그 숫자였어요. 교수님은 이제 이 숫자의 진짜 의미를 설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예비 전력 267만 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고 해요. 이들은 모두 김민준 교수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고 언제든 투입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어요. 만약 서울 한복판의 번화가에서 주특기에 맞는 인력을 모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특기란 군대에서 맡았던 전문 분야를 말하는데 탱크 운전이나 포 사격 같은 걸 뜻합니다. 단 하루 만에 여단급 전력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여단이란 군대 부대 규모를 말하는데 보통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되는 큰 부대입니다. 그것도 즉시 작전 투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어요. 이들은 탱크와 자주포를 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주포란 스스로 움직이면서 포를 쏠 수 있는 무기를 말하는데 매우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고 잠수함을 지휘할 수도 있다고 해요. 도시 전투에서는 최고의 저격수로 변신하고 산악 지형에서는 최정예 특수부대로 활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는데 놀라운 건 이 엄청난 전력이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아저씨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전쟁의 불씨가 잠들어 있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최후의 카드이며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오직 한국만이 보유한 숨겨진 비밀 병기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한층 진중해졌습니다. 그리고 김민준 교수와 나눈 또 다른 대화를 들려주셨어요. 그에게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의 답변이라고 합니다. 김민준 교수의 대답은 주저함이 없었다고 해요. 당연히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받아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의 마음은 이미 전장에 투입된 병사 같았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이것이 바로 한국 예비 전력의 진정한 본질이라고 하셨어요. 숫자나 통계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열정과 의지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뜨거운 피와 같은 것이라고 하셨어요. 김민준 교수는 전역한 지 수십 년이 넘었지만
복무 시절 총기 번호가 아직도 선명하다며 군사훈련이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져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교수님은 한국 군인들의 훈련과 정신력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특히 한국 군대가 단순히 전투력을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훈련이 삶과 연결되어 평생 지속되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 큰 경의를 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군대도 훈련에 대한 자부심이 크지만 단 한 번의 군 복무가 평생의 전투력으로 유지된다는 한국군의 정신력은 그들에겐 조금 다른 차원의 강력한 이미지로 다가왔다고 해요. 한국의 군사훈련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엄격한지, 그리고 그 훈련이 단지 군 복무 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깊은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또 바꾸셨어요. 한국의 40대부터 60대 남성들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평범한 모습들이었어요. 정장을 입은 회사원도 있었고 작업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가슴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의미가 새겨져 있다고 하셨어요. 그들은 절대로 일본을 곱게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머리와 가슴에는 아직도 그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세대를 넘어 전해진 그 깊은 한과 분노는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너무나 깊은 것이기에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뿐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뜨거운 불씨가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운명의 순간이 온다면 100년의 세월 동안 쌓인 한과 분노를 폭발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언제든 인간 사신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의 말씀에 츠바사는 점점 더 깊이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질문들을 했는지 깨달은 듯 했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마지막 일격을 날리셨습니다. 적이라면 절대로 이런 상대와 마주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한국 예비 전력의 진정한 파워라고 합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적을 수가 없었어요. 교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는 대한민국 군대의 가장 어두운 시절을 겪은 세대라고 합니다. 총 한 자루와 탄약 100발 그리고 군복 한 벌이면 즉시 전투력으로 변환되는 살아있는 전력이라고 해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뜨거운 응집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셨어요. 여러분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말이에요.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왜 생기는지,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는 의지가 왜 이토록 강한지, 물론 누구든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특별한 건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에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역사 사진들을 띄우셨어요. 일제 강점기의 사진들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 다음엔 6.25 전쟁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들이었어요. 그리고 70년대 새마을 운동 사진이 떴습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80년대 민주화 운동 사진도 나타났습니다. 거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이 보였어요. 90년대 외환 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 사진도 있었습니다. 줄 서서 금을 내놓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시대적인 고난을 끊임없이 맞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떤 역경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했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조상들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병자호란 때도 그랬으며 일제 강점기에도 6.25 전쟁에도 그 정신은 이어졌다고 합니다. 위기가 오면 더욱 강해지고 힘이 배가 되는 민족이라고 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근성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현대 한국의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기술자들, 연구소에서 실험하는 과학자들,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 우리 제품이 세계 시장을 장악해야 한다는 의지,
우리나라가 절대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확신.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힘은 군대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우리 군대가 세계 최강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 우리 무기가 세계 최고 성능을 가져야 한다는 의지. 우리나라를 절대 지켜내야 한다는 확신.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한국 군인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UN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모습도 있었고 재난 구조 활동을 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은 자기 나라만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진심을 다한다고 합니다. 우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을 도왔고 중동에서 평화 유지 활동을 했으며 아프리카에서 의료 지원을 했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동맹 관계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진심으로 달려가는 민족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일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다시 김민준 교수 이야기로 돌아오셨습니다. 그가 왜 전쟁이 나면 가겠다고 했을까요? 단순히 애국심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동료들이 싸우고 있는데 자기만 빠질 수 없다는 마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 예비군의 정신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통계를 띄우셨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군 복무기간 비교였어요. 미국은 지원제라서 원하는 만큼 복무하고, 영국도 지원제였으며, 프랑스는 폐지했고, 독일도 폐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징병제를 유지하며 18개월에서 21개월을 복무한다고 해요.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 특별한 이유라고요. 70년 넘게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휴전일 뿐 종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휴전이란 잠시 쉬는 것이고 종전이란 완전히 끝난 것인데 한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남자가 군대에 가고 전역해도 예비군이 되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70년을 살아온 민족이라고 합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다고 하셨어요. 냉전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도 한국만은 여전히 전쟁에 대비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군사력을 강화했다고 해요. 다른 나라들이 군대를 줄일 때 한국은 무기를 개발했고 훈련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한국이 세계 5위 군사 강국이 된 이유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제목은 위기는 기회다였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졌다고 하셨어요. 일제강점기라는 최악의 시기를 겪었지만 그 경험이 독립에 대한 열망을 키웠고 6.25 전쟁이라는 폐허 속에서도 재건의 의지를 불태웠으며 70년대 5.1 쇼크 때도 중동 건설로 돌파구를 찾았고 90년대 외환 위기 때도 국민이 금을 모아 극복했으며 2000년대 금융 위기 때도 빠르게 회복했다고 합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은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민족의 DNA라고 하셨어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위기 대응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DNA가 군대에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예비군 훈련장의 아저씨들, 금성고지의 저격수, LA 한인타운의 자경단, 이 모든 게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교수님은 정리하셨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군사력 5위라는 순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담긴 정신이라고 해요. 평범한 사람들이 필요한 순간 전사가 되고 위기가 오면 오히려 더 강해지며 자기 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진심을 다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힘이라고 하셨어요.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있었어요. 츠바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보니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인간 사신, 100년의 한과 분노, 위기를 기회로, 우리라는 마음, 평생 전투력, 조상들의 정신,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적었던 제목을 다시 가리키셨어요. 비정형 국가의 탄생, 한국이라는 예외. 오늘 강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교실 안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은 예외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들을 다시 떠올려 보겠다고 하셨어요. 화면에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의 아저씨들, 200m 거리의 특등사수들, 금성고지의 한국인 저격수, 1000m 기관총 저격의 전설, LA 한인타운의 자경단, 체계적 방어와 무혈 진압, 글로벌 파이어파워 순위 5위, 10년 만에 6계단 상승, 평범한 일상 속 숨겨진 전사들, 100년의 한과 분노, 인간 사신으로 변할 수 있는 세대. 교수님은 이 모든 사진을 하나의 화면에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이것들이 예외입니까?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패턴입니다. 1953년부터 지금까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반복된 패턴이라는 거예요. 교수님은 칠판에 새로운 문장을 적으셨습니다. 예외가 반복되면 그것은 새로운 이론이 된다. 이 문장을 천천히 읽으셨어요. 한 번이면 예외입니다. 두 번이면 우연입니다. 세 번이면 패턴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몇 번입니까? 교수님은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기 시작하셨어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6.25 전쟁 생존과 재건, 70년대 경제성장, 80년대 민주화운동, 90년대 외환위기 극복, 2000년대 선진국 진입, 2020년대 군사강국 도약. 7번입니다. 이건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론이라는 겁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약소국이 강대국을 따라잡은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은 따라잡는데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추월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나라들은 강대국의 방식을 모방했다고 합니다. 미국식 민주주의를 배우고 유럽식 산업화를 따라하며 일본식 경영을 벤치마킹했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고 합니다. 물론 배우기는 했지만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다고 해요. 한국만의 방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새마을 운동은 어느 나라도 하지 않았던 방식이었고 재벌 중심 경제 구조도 한국만의 독특한 시스템이었으며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도 한국 특유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군사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어요. 미국 무기를 사다 쓰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개발했다고 해요. K2 전차도 KF-21 전투기도 블록원 레이저 무기도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한 거라고 합니다. 심지어 폴란드 같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사가는 시대가 됐다고 해요. 이건 과거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가 한국 무기를 인정하고 구매한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한국은 약소국이 강대국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를 이론으로 만든 첫 민족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교수님 말씀 하나하나가 깊이 와닿았습니다. 교수님은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버드 강의실에 앉아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성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며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지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한국의 이야기는 어땠습니까? 예비군 사격장의 본능, 금성고지 저격수의 직관, LA 한인타운의 생존 본능. 이건 지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본능이 함께 작동한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두 단어를 적으셨습니다. 지성과 본능.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이 둘이 동시에 작동하는 유일한 문명이라고요.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지성과 군대에서 훈련받은 본능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겁니다. 김민준 교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스탠포드에서 가르치는 교수이면서 동시에 비행기 정비를 어제 일처럼 할 수 있는 예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수백만 명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하셨어요.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의사가 필요하면 총을 들고 변호사가 전차를 운전하며 교수가 전투기를 정비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하셨습니다. 통일 시나리오라는 제목이 떴어요.
만약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에 북한의 자원과 인력이 더해진다고 해요. 여기에 핵과 미사일 기술까지 합쳐진다면 그 잠재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가정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만드는 것도 결국 한국인들의 의지라고 하셨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70년의 역사가 증명한다고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민족의 DNA가 있다고 해요. 교수님은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봤다고 하셨어요. 예외라고 불렸던 나라. 하지만 그 예외가 70년 넘게 반복됐고 이제는 이론이 된 나라. 숫자로는 세계 5위 군사 강국이지만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나라. 평범한 사람들이 필요한 순간 전사가 되고 위기가 오면 오히려 더 강해지는 나라. 지성과 본능이 함께 작동하며 스스로를 이론으로 만든 나라. 교수님은 마지막 문장을 칠판에 적으셨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론입니다. 강의실 전체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적기 시작했어요. 예외가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이론이 되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데이터를 신뢰하고 감정을 배제했던 제가 지금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국가라는 개념이 감정으로 다가왔어요. 한 나라의 역사가 이토록 뜨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처럼 한국이라는 나라도 세계를 비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오늘 강의가 떠올랐습니다. 예외가 이론이 된다는 말. 처음엔 그저 학술적인 표현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예외란 설명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걸요. 한국은 70년 동안 세계에게 같은 질문을 받아왔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했느냐고, 어떻게 그토록 강해졌느냐고,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느냐고. 세계는 그걸 예외라고 불렀지만 한국은 그냥 살아왔을 뿐이라고 답했겠죠. 위기가 와도 포기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며 불가능하다는 말 앞에서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보여준 사진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예비군 훈련장의 아저씨들, 금성고지의 저격수, LA 한인타운의 자경단,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숨어 있었어요. 세계는 이제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경제 규모나 군사력으로만 측정되는 곳이 아니라는 걸요. 그 속에는 70년을 관통해온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걸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읽어봤어요. 예외가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이론이 되었다. 이 문장이 이제는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 그 자체가 하나의 답이 된 겁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숫자와 데이터, 강의실과 전쟁 이야기 조금은 무겁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듣다 보니 어느 순간 이 이야기가 단순히 군사력이나 국가의 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힘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기억과 경험에서 나왔다는 점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치는 평범한 일상 속에도 아무도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준비와 각오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어떤 태도 같은 것 말입니다. 이 사연을 듣고 나면 나라라는 개념도 사람이라는 존재도 조금은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해 보이는 것보다 오래 버티는 것, 큰 소리보다 묵묵한 준비가 더 무서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정답은 굳이 하나일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살아온 경험과 시선에 따라 느끼는 감정도 다를 테니까요. 다만 이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마음 한편에 오래 남아 문득문득 다시 떠오른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